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시사상식 시작은 새 대통령 이죠. 뭐 당선인입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은 아직까지 맡게 됐고 5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고 역대 최고 이제 투표율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본투표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차 가장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대통령 당선이 됐으므로 이제는 뭐 축하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사 상식 다루면서 계속 이제 이 윤석열 전 후보였고 이제는 당선이 된 사람에 대해서 직접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과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 뭐 무언가 출제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고 있죠.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위원회 구성하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작업들에 대해서 본인이 공약에 제시했던 것들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조금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우선 통일동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국방과의 연계도 있고 그 벙커에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 있었던 원래 있던 집무실에서 있었던 정보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전 서버 증설이라든지 이전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물론 전문가 측면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왈가왈부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정보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대비적인 게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력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대통령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 직무청사실이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업무상 뭐 이걸 해야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주변에 있던 시설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고도에 대한 제한들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국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한을 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완강하게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소요 예산이나 뭐 고층 건물이 적고 헬기 이창자까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도심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 시설이 몰려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이 광화문 대통령 공약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징성이 약화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들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당선하고 나서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서울청사 물리적 거리 굉장히 멀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어떤 영속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의전입니다. 보면 청와대 연민관 대체하기에는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서 책정 없이 그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상대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지금은 야당이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논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쇄위원회 조직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안철수 씨가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고 차기 총리는 아직까지 뭐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기 부위원장 권영세 씨가 이제 총리로서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이번 김학의 씨, 김병준 씨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인물들 전부 다 이제 다 들어오게 되고요. 다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죠.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면서 하게 됐고 아래쪽에 있는 인사연의 조직도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위치를 차지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차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새 정부 조직이나 예산 같은 것들 편성도 있고요. 그 전에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윤석열 후보 얘기하는 것에 조금 또 차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 당 자체가 바뀐 것도 있고요. 약간 코로나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여러 가지 우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10년 주기론이라고 하죠. 10년씩 이제 계속 유지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깨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다른 국면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뤘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키예프라고 나왔는데 이제 키이우, 리뷰는 제대로 나왔네요. 이제 키예프보다는 키예프는 이제 러시아식 발음이 됐고 이 수도는 이제 키이우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 침공 자체가 오래 갈 것인가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전쟁을 떠나서 국제적인 어떤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어떤 제한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서 이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원유나 밀 가격 같은 것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왜 쳐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러시아가 쳐들어가기 전 상황이 어땠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됨으로써 이제 본인이 얻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제대로 옮겨가지 못한 상황에서 자원 보유국으로 지금 남게 됐던 것 중에 하나죠. 결국 이러한 전쟁이 그러한 자원들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대부분 본인이 갖고 있는 군사력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다고 보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고요. 또 푸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자체가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이프트라고 있죠.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정보 서비스를 한꺼번에 주고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 금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 나와 있죠. 차단국 이란하고 북한 지금 있습니다. 이제 예, 뭐 그 이유는 뭐 모이지 않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중심에서 이렇게 되는데 결정하에서 러시아 배제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게 굉장히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러시아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OCR 프로그램이라고 문자인식 프로그램 중에 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하게 된 건데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막혀 있는 것들도 이제 하나 있고 중앙은행이 외환보호에 접근 제한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회사들에서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가상통화로 전부 다 전환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많이 하는 국가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을 겪게 됐다. 힘들어졌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공무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생겼고요.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서방은행 등 대출 금액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기간에 이제 우리가 대출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 보유의 비중 달러와 이제 일화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란 스위프트 입장에서 제재가 가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것만뿐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조절하고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협 카드들을 했는데 푸틴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계속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지옥처럼 변해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이제 사실은 이게 자국의 국민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전면전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만 지금 좀 사고를 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대러시아 주요 내용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수출 통제나 신흥재벌들 제재를 통해서 이제 예산 묶어버리고요. 벨라루스나 이쪽 같은 러시아 이제 전쟁에 대해서 도움을 줬었던 나라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 같은 경우도 70%가량 제재까지 이뤄지고 항공산업, 첨단기술 등등 여러 가지 원자재나 기타 등을 판매하는 것에서 막아놨고요. 영국 역시 자금 조달을 막았고 노르트 스트림 2라고 나와 있죠. 가스관에서 이 대러시간 핵심 문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통해서 갔던 성유관이나 어떤 가스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회하는 관을 만들어서 독일로 직방으로 가게 하는 거 만들었었죠. 그게 이제 노르트 스트림 2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이제 반색을 표명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캐나다나 한국 대러 독자 제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나 이런 건 적극 참여하겠다.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크게 그렇게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됐고 일본 역시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영덕에서 있었던 산불, 울진 산불, 이제 그쪽에 동해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퍼져나가게 되면서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큰 바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진 울진에 이런데 LNG 생산 기지가 있었죠.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게 됐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민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진, 삼척, 강릉, 동해까지 지금 재난 지역인데 예전에 이제 속초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불이 왜 그렇게 커졌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겨울의 특징이죠. 습도가 낮습니다. 가뭄이죠. 매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게 되면 어떤 물에 대한 공급 차질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공수해주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정도로 건조한 상황에서 이제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강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바람이 주변으로 이제 많이 이동시키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국가부터 시작해 국가기관부터 민간까지 다양하게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된 상황입니다.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강릉 어깨 지역에서 거의 동해안 라인 일대, 강원도부터 아래까지 경북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울진 피해가 정말 엄청나죠. 12,695헥타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보면 경상북도 지역의 거의 일부 지역의 전체를 가져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LNG 생산 기지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의 원인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회재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거에 삼풍백화점이나 동해안 산불이나 지하철 화재 사고 이게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추경까지 하게 되면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바로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 했었고 코로나19 때 대구나 경북청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서 처음 이제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구성했던 게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데가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팬 현상이라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게 있었죠. 오후츠크의 기단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북서풍이 내려오게 되면서 건조한 기단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양강지풍은 이제 반대로 영향 강해서 국지적으로 부는 바람, 우리 국지풍이라고 부르죠. 이게 서형 태풍급으로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시각이 강풍 타고 위로 날아가게 되면서 다른 데로 전달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따뜻한 공기 눌려 압축된 이 동쪽 경사는 빠르게 바로 뭐냐면 당연히 따뜻한 기단은 위에 있게 되고 차가운 바람 위쪽에 눌리다 보니까 누르다 보니 이러한 찬바람이 눌린 상태로 빠른 속도로 이제 불러가게 되는 것을 양강지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동지방, 자 이거 이 중간 태백산맥 중심으로 오른쪽을 영동, 영서라고 부르죠. 영동지방에 이런 찬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큰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1일부터 이제 별도 발령 방역 패스 중단입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중단 조치가 들어갔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에 이제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패스를 찍거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런 게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온도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방역 패스 중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 전직보자 감성주점 이런 거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줄이게 됐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 식당, 카페 같은데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 못했었죠. 익숙치 않은 곳들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안 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그렇게 잡히지가 않고 있죠. 약간의 이제 둔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둔화세가 별로 늦게 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거고 감염 취약 같은 데는 의료와 관련된 곳들입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이제 약한 분들 입장에서 의료계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방역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이거 풀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 같은 50명 300인 미만으로 역시 제한을 걸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명이 걸렸나라고 보다는 이제 고위험증이 문제가 되죠. 이제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둬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에 위험한 사람들이요. 60세 넘는 모든 사람, 더 많은 위험군 대부분 다 위험하고 저희 쪽도 뭐 굉장히 친지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액질환, 만성신부전, 만성관절 했는데 임신부터 출신, 이제 지난 산모까지 임신, 임산부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분비 이상 질환, 여러 신부종, 신경성 질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내부적으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에서 감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준 자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이제 정한 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똑같이 적용돼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죠. 이제 정경 총장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경 총장 말이 이제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항상 이후에는 그대로 이루어졌던 게 맞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익숙하실 겁니다. 오미크론이 있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 돼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변이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조용하게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정점이 지나고 둔화된 유럽도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이전에 오미크론 자체가 2배 이상이었는데 스텔스는 그것보다 30%가 더 높다라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강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 효과도 줄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약들을 수입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3차 접종 효과도 오미크론 변이랑 비슷해서 이제 3차 접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부스터 샷을 맞거나 이런 경우는 좀 괜찮다고 합니다만 조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실질 국내 총생산입니다. 이게 35,168달러죠. 이제 3만 달러가 당연히 넘어갔었고 35,000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 국민 총생산이 지금 GDP가 굉장히 상승해 보이죠. 2020년에 비해서 리어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돌아갔다라는 걸 보여준 것 중에 하나죠. 2018년, 2019년보다 굉장히 늘름목에 대해서 확 올라간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GNI까지 소득까지 굉장히 증가한 걸 보여주게 되죠. 당연히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원가 절상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GDP가 실제로 정말 우리 가게에 큰 변화가 있었냐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적 흐름이나 수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효과가 좋았던 게 바로 이쪽 내구재 쪽이죠. 그래서 내구재에 대해서 종류별로 이제 구분해 놨는데 여러분 사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구재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구재 승용차 가구 같은 경우 내구재 1년 이상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이상 사용해도 우리가 항상 쓰게 되는 것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재 라인들은 전부 다 이제 증가를 했고요. 준내구재는 1년 정도 이제 쓴다라고 하죠. 반복적으로 쓰는데 이제 1년 이후에는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준내구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따라서는 내구재를 활용해서 한번 이제 뭐 10년 전에 산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뭐 오락 게임기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1년 지나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준내구재고요. 비내구재는 1년이 가지 않습니다. 차량 연료, 화장품, 신용품 나와 있죠. 한번 구매하게 되면 1년 이내로 이용할 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사야 되는 상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적이나 문구도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른 정보입니다. 기아 1분기나 현대차 1분기 내수 판매량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갑자기 이제 뭐 차가 많이 팔려서라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 업황이었죠. 이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예약을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쉽게 못 사게 됐었고 최근에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많이 변화해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경제적 상황은 생각보다 굉장히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PCC 지구온난화 경고입니다. 1차 보고서 지금 보게 되면 100년간 0.3, 0.6도씩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나와 있죠. 해수면은 10cm, 25cm인데 여러분 지구 전체에 10cm, 25cm를 계산하면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2100년까지 보기에는 0.8, 3.5도씩까지 너무 범위가 크긴 합니다만 해수면도 15에서 95cm면 여러분 1m에 가까운 상황이죠. 이러면은 많은 지역들이 잠길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4차 보고서 볼까요? 1.8에서 4.0 금세기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지금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이전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 위기라고들 하죠. 그래서 친환경 ESG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후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IPCC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가 협의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든 나라들이 참고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들 노력하고 있죠. 이제 탄소
중립화 정책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제로화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지역에서 물이 부족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라는 상황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는데 당연히 습도가 높아지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전염병도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온실가스가 문제인 이유입니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되게 되면 지구 에너지, 알베도라고 표현하죠. 30% 이제 유지되는 게 오히려 이제 갇혀버리게 되고 그러니 지구 안에 남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서 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구 온난화 0.1도씨만 올라도 엄청난 변화. 여기 보면 이제 바다에서 해일 넘어오는 거 쓰나미 사례 나와 있죠. 폭염, 한파, 태풍, 생물적 멸종, 열대우림, 물 부족, 오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빙하가 지금 또 굉장히 높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온난화로 인한 극소형들이 제트기를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따뜻해졌다라고 하는데 겨울은 왜 추울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극에 보게 되면 소용돌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던 게 온난화가 있기 전 형태다라고 한다면요. 이 소용돌이가 어떻게 되냐면 정지된 상황에서 팽이처럼 도는 게 아니라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에너지가 제대로 공 못하면서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다 보니 우리가 극풍, 극동풍이라고 부르죠. 북극의 동풍이 차가운 공기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까지 한꺼번에 밀어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바로 이것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울 때는 엄청 더운데 추울 때는 여전히 춥게 돼서 이러한 공기가 남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또 이 사이 보게 되면 남한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북상하게 되면서 여기서 전선대가 형성되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폭우, 홍수가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막아야죠. 참 이게 그 국가만 나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이제 전지구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진거 계약입니다. 60만 명 지금 넘는 확진해서도 계속 이제 계약은 이루어졌었죠. 자, 그래서 3월이 중간계약 안 하고 계속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현실상 여러분 4월 달에는 여전히 지금 학교 반에서는 많게는 한 반에 10명 이상씩은 코로나 이제 확진이나 또는 가족들의 확진을 통해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 또는 이제 많게는 뭐 5번 내내 지금 검사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 또 굉장히 이제 마스크 씌우기가 되게 힘든 애들이죠. 어린이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 국민들이 원한 거예요. 학부모들이 원한 건데 등교를 시켜야 된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위험한 거 알지만은 학습 부진이나 학습 결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자체 방역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지 항원 검사나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죠. 이번 RAT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그래서 병원들에 가면 할 수 있는 거고 동네 병원들 같은 데 할 수 있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 진료 치료까지 한꺼번에 꼭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일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임시 이제 검사소 같은 데서는요, 이제 그냥 우리가 간다고 그냥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들에서 신속 항원 검사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처방을 해야 된다. 전문가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택에서는 자기입식 조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게 된 게 이제 자가격리로 집에서 이제 키트로 검사한 것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 이전에 코로나 겪었을 때 숫자가 뭐 1000명이니 몇 명이니 됐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노출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교육부 입장에서 2020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선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보고자 튜터링이나 기타는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 같은 거 하고 있고 회복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지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의 교육 회복 방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잡고 격차 발생 여건에서 당연히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기간이라도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사교육을 받는 정도가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원을 다닌 것보다 이제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과밀학급 해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만 지방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맞춤 학업성 질환 자율평가 같은 걸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지역 고도나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태블릿을 다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시점이죠. 25년에는 거의 전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교육부가 제대로 이제 실천하고 있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지급 절차 차이 나와 있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소상공인의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한다면 신속보상이 될 거고요. 확인보상 같은 경우는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직접 이제 증빙자료를 내게 됐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하게 되면 사전산대 보상금 확인해서 동의하면 지급하게 되고 부동의가 되게 되면 서류 제출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산정해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입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었죠. 바로 이 지급 절차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소상공인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 기준에서 지금 개편된 게요. 상시 근로자 숫자로 했었어요. 근로자 숫자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지금 돈 보이시죠? 소기업에 대해서 범위 기준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X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소상공인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고용된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나 이걸 산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손실보상금이 더디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런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원자력 발전 녹색 분량에 대해서 녹색금이 원전 배제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해서 다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윤석열 새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제 원전에 다시 살린다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 표시하고 이제 여기에 동조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만간 이제 원자력이 가장 핵심 원료가 될 것 같다, 주력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력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이 원자력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원자력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새로 만든 시설도 있습니다만 예전의 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안전도가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활용되고 있는 한국의 특징이에요. 여기 석탄가스 원자력 23% 지금 차지하고 있죠. 2018년 자료입니다. 이게 좀 축소된 건 사실인데 이게 석탄이나 가스 같은 걸 통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원전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자금부터 이게 안착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즉각 폐지하라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에너지라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탈원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보시면 원자력 71%죠. 굉장히 양이 큽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죠. 23%. 일본이나 독일이나 기타 등 보시면 차이가 있고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일본 독특하게 프랑스나 수력 발전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수력이 거의 뭐 이제 1% 차지하지 않죠. 북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력 강국 일본, 프랑스고요. 가스인 경우 일본,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가스의 비중이 굉장히 큰 지역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가스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영국은 압도적으로 가스를 많이 쓰고 있죠. 태양광 같은 게 일본, 독일 잘 돼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부랴부랴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현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늘 신화를 해가지고 울진에 지금 있는 것도 이번에 산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던 곳이죠. 천지 2020년, 2027년 해가지고 여기서 했었는데 땅 매입을 중단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아마 살아날 것 같고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조기 폐쇄 계획 나오고 있고 영구정지 고리 1호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거리 오리코기에서 지금 다시 이제 살리려다 이제 유야무야 됐었는데 아마 다시 또 살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도 있었고 기타 등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이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룰라예요. 이 룰라 하게 되면 굉장히 익숙한 사람 많을 겁니다. 프랑스 이제 브라질의 이제 노동당 출신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죠. 공산주의 라인에서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는데 부패다라고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무혐의로 다 풀려나게 됐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저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건설사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비리라고 하기에는 좀 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막 사줬다 있어준도 아니고 집을 본인 아파트 큰 아파트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원을
받은 정황이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무혐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다음에 보소나루 같은 경우 이제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지금 이 프랑스란 나라가 브라질이란 나라가 대통령 선거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바로 뭐냐면 절대다수 대표제를 차지하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다장한 경쟁을 하다가 상위 두 명이 다시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50% 이상 과반수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선거를 하는 제도가 이제 브라질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보소나루 룰라하고 붙으면 지금 차이가 18% 엄청나죠. 그래서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 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룰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 사례들 나와 있고 인구나 이제 1억 9,400만 세계 5위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고 산유국 15위 바뀝니다만 여러 가지 자원들은 이게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이끌었던 이제 룰라라는 사람이 이제 부패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졌다 다시 또 극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꾸 프랑스라고 하네요. 브라질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지금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해가지고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이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선거하는 게 프랑스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수 대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혼합형이죠. 지역구성 비례대표는 따로 하는데 이 절대다수가 이제 브라질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하고는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혼합형으로 이것도 쓰고 상대다수제 둘 다 쓰고 있죠. 그래서 혼합형으로 지금 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죠. 혼합형 비례대표제 같은 정당 득표를 배분하고 또 배분해서 지역구 당선자 채우고 하는 것들이 독특한 양식인데 크지 않은 나라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시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지금 보소나로하고 붙더라도 계속 이제 보소나로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이제 그다음 뒷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